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스텝스 한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에서 미국 주식을 저보다도 훨씬 열심히 깊게 잘 보는 강재구 연구원 오랜만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강재구 연구원이 사실 매월 미국 주식 MP 모델 포트폴리오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앱이나 어디 들어가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 고객이시라면 6월 달에 한번 이 MP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매달 하면 좋은데 저희의 이 사정상 매달은 못하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를 드리려고 오늘 강재구 연구원 제가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모델 포트폴리오 발간하고 있는데 예. 6월 달에 처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수익률 어땠었는지 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제 수익률이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MP를 만든 거는 4월 20일부터였고요. 9월 13일까지 우리가 이제 운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 상황에서 성과를 보면은 우선 이제 미국 주식과 그리고 채권 그리고 원자재, 금으로 구성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1.2%로 벤치마크인 리스크 페리티 ETF의 수익률인 마이너스 6.7%보다 나은 성과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라고 해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일단 이 자산 배분을 가정을 하면서 한 것 중 하나가 안 좋았던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가 오르면서 장기채 가격이 하락한 것 때문인데 네. 저희가 이제 현금 자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리스크 페리티 전략을 적용하려면 변동성이 있는 자산을 해야 한다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현금 대신에 이제 장기채를 그럼 만기 보유하자라고 저희가 말씀을 6월 달에도 드렸었고 그러면 이제 이를 제외한 성과를 계산을 해보면 훨씬 더 양호하고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산 배분은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3.1%로 벤치마크 수익률인 1.5%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면은 누적 수익률은 0.6%인데 미국 S&P 500 ETF보다는 약간 좀 모자란 성과를 냈고 9월 수익률은 1.2%로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이제 2.3%보다 낮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항공 ETF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항공 ETF의 성과가 좀 저조했고 이게 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사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알주식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미국 주식으로만 구성한 이제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이제 14%였고요. 그리고 S&P 500 ETF인 스파이 ETF보다도 7.1%가 스파이 ETF와 같은 기간에 수익이 났는데 이보다도 거의 2배 수준의 수익률을 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9월 수익률도 양호했는데 4%로 스파이 2.3%보다도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포트폴리오도 역시 이제 항공 주식, 그러니까 델타 항공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악영향을 미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이제 위성 종목이었던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 9.5%, 엔비디아가 4.9%, 그리고 아마존이 8.1%, 그리고 월마트가 5.7% 수익을 내면서 이를 상쇄하고 좋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사실 리포트 나오기 전에 제가 좀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알파라는 그 ETF, 알파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게 자산 배분한 ETF라고 치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는 이 알파를 이기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물론 이게 저희가 현금 비중을 많이 조절할 수 있으면 절대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이 알파라는 개념 자체가 변동성이 있는 자산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대신에 장기채가 들어가 있고 장기채는 금리가 오를 때 손해가 나니까 마이너스가 낮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시장보다 훨씬 덜 낮다는 거고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가 상승에 대한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항공 ETF가 들어있었고 이래서 마이너스가 많이 난 것이고요. 종목을 제가 듣다 보니까 참 희한한 게 아마존이나 케이던스나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도 좋았고 거기에 월마트와 같은 약간 필소비재도 좋았다는 뜻은 뭐냐면 지난달에는 되게 종목들이 바벨스럽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성장이냐 가치냐의 흐름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8월부터 시장이 되게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선택이 훨씬 더 중요했던 달이 9월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 결과를 보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이번 포트가 제가 이제 사실은 매달 나옵니다. 이게 매달 셋째 주 월요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지금 방송은 세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6월 달 포트폴리오하고의 차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이제 자산 배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세 조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저희 레포트를 확인해 보시면서 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고 있구나 하고 포트폴리오에 좀 참고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6월 달에 비해서 이번 달 업데이트에서는 미국 주식과 그리고 원자재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채와 금 비중을 좀 낮췄는데요. 이번 달 미국 주식 비중은 전체 자산 중에 19.7%고 그리고 장기 채권은 28.4%, 그리고 금은 27.3%, 원자재는 24.5%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와 주식 포트폴리오를 핵심과 위성을 나누는데 핵심의 비중을 조금 변경을 했어요. 일단 6월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번 달 8월 달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가가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 고객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핵심 포트폴리오에서는 저번 달보다 비중이 확대된 이 섹터는 정보기술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경기 소비재, 그리고 가치 중에서는 이제 소재 업종이 좀 비중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실 핵심 포트폴리오는 코어라고 해가지고 약간 뭐랄까 시장을 조금 많이 벤치마크에 가까운데 이 벤치마크에 가까운 상황에서 업종 간의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서 그래도 알파를 내려고 하는 거고요. 이 위성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진짜 알파의 약간 근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포트폴리오에서는 업종 비중을 바꿔가지고 알파를 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위성에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넣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성장주들, 우리가 아는 정보기술, 경기소비재,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여기에 소재라고 하는 경기 민감 가치주의 비중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타일로 어떻게 해본 게 아니라 업종별로 매력도를 따져서 우리 강연권이 바꿨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투자 아이디어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번 달의 키 팀은 뭔가요? 역시 이제 AI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I, 예. 좀 지루하지만 AI. 맞습니다. 요즘 항상 이제 AI 얘기가 시장에선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오늘 이제 FOMC가 발표가 났고 사실 시장은 너무 좀 매파적인 게 아니냐라고 걱정은 하지만 사실 매파적인 이유를 보면 결국 경제가 좋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경제가 좋은데다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고용도 그렇고 물가도 점점 완만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경계감 때문에 비중을 줄여놓은 주도 업종들이나 주도 기업들이 다시 이제 매입을 하면서 유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주인공이 AI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최근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첨단 이 기술 기업들의 AI 효과에 대한 간증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그림에서 AI가 이제 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에 기업들이 간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AI가 실제로 도움이 되고 영업에 도움이 되고 생산성 향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지 얘기를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간증을 하는 기업들, 정확히 말하면 실적을 발표하는 모든 기업들이 자기네들은 AI를 하고 있다, 그리고 AI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사실 우리 메타를 좀 볼 수 있을 첫 것 번째 같은데요. 메타군요. 예, 맞습니다. 2021년 기억하시겠지만 이 애플로부터 받은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애플이 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를 하면서 광고 매출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런 걸 이제 AI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고객 맞춤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리고 메타 플랫폼 안에 고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는 광고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고객 유입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얼마나 이 머물 수 있는가, 플랫폼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메타의 입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엔비디아가 AI 효과를 강조를 하면서 실적 발표에서 메타의 고객들은 AI 덕분에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머무는 시간이 약 24%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러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듯이 이 광고 매출이 전년보다 11.9% 늘었고 이용자당 평균 매출도 전년보다 8% 늘어나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메타 다음 회사는 혹시 어딜까요? 어도비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물론 얼마 전에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AI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제품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도비의 입장은
AI 덕분에 고객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도비 하면은 아크로벳 리더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좋은 소프트웨어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접근성을 다양한 기능도 활용을 못하는 것도 문제고요. 근데 어도비가 AI를 적용한 자연어를 통해서 뭐 그림을 처리한다든지 어떤 뭐 협업 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파이어플라이라는 이제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 덕분에 자연어 처리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편의성을 높여주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소비자 말고 좀 전문가들은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예. 이거를?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회사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하면은 우리가 일반직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뭐 마케터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무직들은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좀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머들이나 혹은 이제 어떤 디자이너들한테 요구를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러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시켜주고 이것 때문에 지금 B2B 기업들에게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고 심지어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아마존과도 협업을 되게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B2B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도비 다음 기업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딜까요? 네. 세일즈포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주 큰 기업이죠. 예. 네. 세일즈포스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세일즈포스가 ERP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제 가치주가 되는 거 아니냐 성장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자체가 뭐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세일즈포스를 좀 평가절하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일즈포스도 AI를 적용한 아인슈타인 GPT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고 슬랙이나 아니면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서 뭐 태블로 같은 이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새로운 수요가 제품 사이클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이제 극초기 시장인 AI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AI 개발용 언어 모델을 무료로 배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AI계의 엔비디아나 혹은 리눅스 같은 모습으로 이제 변모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대형 기업들 그리고 이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 AI 이 업종의 산업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성장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이런 기업들도 있고 인투이트와 같이 조금 더 작은 기업도 AI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촬영하는 날이 9월 21일 목요일인데 오늘 날짜로 우리 리서치 센터에서 반도체 리포트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핵심 내용이 뭐냐면 AI와 관련된 서버의 수요가 되게 좋은데 그 외의 수요들은 수요가 나쁘다. 근데 결국 반도체 수요가 좋아지려면 AI와 관련된 서버 수요가 더 많이 좋아져야 되고 이러려면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시장에서 AMD나 인텔이 진입을 해서 AI 서버의 가격이 떨어지면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Q가 늘어나는 시장이 되는 그림이 되면 지금 강재우 연구원이 얘기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간증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100원 주고 살 수 없는 기업이 10원 주고 AI 서버를 사서 우리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면 옛날처럼 정말 생산성 향상에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제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테마를 증명하고 있는 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AI라고 하는 이 분야가 미국 전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정부 차원에서 좀 강조할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사실 이제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라 생각을 했지만 1970년도에 이제 오일 쇼크 이후로 많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좀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또 제조업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었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제조업 부흥을 좀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추세를 좀 바꾸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유엔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를 보면은 미국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5위로 밀려나면서 독일이나 혹은 중국 그리고 한국
심지어 아일랜드한테도 순위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IRA라든지 칩스법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을 쓰면서 제조업 부흥 정책을 펼치고 있긴 한데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중국과의 경쟁은 계속 일어날 건데 중국과의 경쟁적인 차원에서도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부와 가치를 보면은 2010년 이후에 미국을 넘어서게 됩니다. 네. 근데 1990년대부터 아무래도 본격화한 기업들의 이제 오프쇼어링도 있었고 그리고 2008년 그리고 2009년도에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미국 제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미국과 중국은 이제 AI 관련돼서 육성 경쟁을 펼치게 될 거고 오히려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투자 경쟁이라는 점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AI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미국이란 나라로 봤을 때 AI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했는데 다 좋거든요. 예. 뭐 봐야 돼요? 그 중에 왜 주식 해야 되니까 뭐 봐야 되죠? 맞습니다. 그 중에 네. 그래서 일단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단순해요. 되게 AI 투자가 확대되면 당연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이 직관적인 인프라 투자에 좀 관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에서는 반도체나 서버 같은 그런 기업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엔비디아나 엔비디아. 혹은 델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하드웨어 업체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AI 관련된 게 사실 사람들이 AI 투자하다 보면 더 새로운 걸 찾게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장이 된다고 했을 때 이번에 저는 델 실적을 통해서 델 컴퓨터. 네. 새로운 좀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델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온프레미스 방식의 AI 개발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과거에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을 할 때 옛날 같으면 회사들이 각자의 이 서버나 혹은 뭐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클라우드도 사실 온프레미스 방식에서 동일한 형태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 퍼블릭 방식,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가 확장이 되면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AI라는 게 개발을 할 때 클라우드에서 개발한다는 점에서 저는 당연히 클라우드가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델이 자기네가 지금 그 엔비디아와 함께 온프레미스 시장을 좀 공략 중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을 내고 이 제품의 판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온프레미스 방식의 기업들도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프레미스가 뭔지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죠. 예. 네. 기존의 퍼블릭 방식이라고 하면은 클라우드가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대형 이제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개념이었다고 하면은 네. 온프레미스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나 서버 등을 구축을 해서 자기만의 어떤 보안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개별적인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델이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인가요? 맞습니다. 델이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와 함께 공략을 해나가겠다면서 프로젝트 헬릭스라고 해서 동맹까지도 맺고 지금 온프레미스용 AI 스토리지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클라우드 관련 종목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퍼블릭 시장이 더 크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안정적인 점에서는 최선호 기업을 아마존을 넣었지만 네. 차선호 종목으로는 이제 단일 플랫폼 내에서 컴퓨팅 그리고 네트워킹, 서버 스토리지를 가상화시켜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이 HCI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의 선두주자인 뉴타닉스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뉴타닉스라고 합니다. 혹시 예. 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NTNX로 NTNX라고 합니다. 예. 저희 MP 앱에 새로 들어간 종목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AI가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보안 문제는 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보안 기업들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인 보안을 강화한다는 것 때문에 그럼 외주 주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발생을 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메일이 좀 해킹이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덕분에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좀 주가가 8월 달에 좀 좋았었고 그리고 이러한 좋은 흐름을 같이 AI 성장과 함께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네. 저는 이제 이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넣어놨고 최선호 종목으로는 이제 펠로알토 네트워크스와 그리고 차선호 종목으로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좀
편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다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거는 원래 저희 MP에 있었던 거죠. 새로운 맞습니다. 종목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AI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는지 기업들이,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종목 아이디어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외의 위성 종목들 얘기를 해주시고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ETF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반도체 ETF인 SOXX, SOX ETF를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저변동성 ETF인 USMV, 그리고 클라우드 ETF인 SKYY, 그리고 로봇 AI ETF인 보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ETF인 버그를 이제 구성으로 넣어놨습니다. 위성의 핵심 말고 위성의 알파를 내는 ETF에. 네. 그리고 이제 위성 주식 종목으로는 반도체의 최선호 종목으로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을 유지를 했고, 네. 차선호 종목으로는 이제 인텔을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에 좀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최근에 TSMC가 이 AI용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1.8A 공정에서 대규모 수주를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좀 더 가치가 할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인텔을 좀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종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호 종목으로는 아마존, 그리고 차선호로는 뉴테닉스를 넣어놨고, 사이버 보안 종목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로알토와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넣었고, 그 다음에 로봇 AI 종목으로는 최선호로는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차선호로는 에머슨 일렉트릭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변동성 종목으로는 지난달 포함되었던 월마트와 일라일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종목을 잘 들어보시면은 물론 이게 어떤 게 클라우드냐, 어떤 게 보안이냐, 또는 어떤 게 AI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저희 강재구 연구원이 나름대로 그 테마, 그 them이 좋아질 때 가장 영향이 클 것 같은 종목으로 구성을 한 거니까 저희 리포트에 보시면 다 이게 구별이 돼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종목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저희 MP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가능하면 이걸 매달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도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저희 MP를 꼭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 중국도 MP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 역시 앱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어떤 종목 위주로 보고 있는지 판단하면 되게 좋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재규 연구원 오늘 정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